꾸준히 돌아오는 하드 SF 합동 설정집. 이번 영상은 오리온즈암 유니버스 프로젝트 공포 특집입니다. OA 세계관이 처음이시라면 입문을 위한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졌고 때마침 OA의 영상 주기도 돌아온 것 같아서 공포 장르로 삼을 수 있는 문서들을 찾아봤는데요. 이왕이면 하드 SF만의 맛이 느껴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테라젠 세계에서 심령 현상이나 초자연적 현상으로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모도소 폰트의 위상지능적 단계에서 이해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트랜사피엔테크 이상의 인공적 활동들이 원인으로 지목되곤 합니다. 테라젠들의 사회와 일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세계관 설정상 상당히 합리적이면서도 작가 입장에선 편리한 장치인 것 같은데요. 일단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인 저로선 어떤 현상이 초자연적으로 보이더라도 결국 그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포의 효과가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초자연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자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거나 추측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초자연적 현상의 인과관계를 실험, 증명, 관측 없이 인간적인 상상으로 만들어진 미지지만 해석이 가능한 모순적인 존재로부터 찾는 것에 흥미가 없습니다. 시대가 거듭되며 호기심 많은 인간은 자연과 일상 속의 많은 미지를 밝혀냈고 이에 따라 주술, 미신, 심령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교육, 치안, 합리주의적 사고방식,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기술, 탐험과 탐색, 초자연적 현상이나 존재에 대한 설득력은 문명의 산물 앞에서 끊임없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국가와 국민의 존중을 받아 살아남거나 정말 필요한 자들이 있어 살아남거나 생각지도 못한 순기능이 있어서 살아남거나 전통과 융화되어 살아남거나 가르침이 되어 살아남는 등 아무리 현대화된 사회라고 해도 미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우리의 사회와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문명이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은 문명이 없던 시절부터 크게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과학이 아닌 다른 도구로 무언가를 믿거나 설명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기심이 많고 무언가를 미지로 남겨두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언제까지 돌잡이를 하고 명절에 제사를 지내게 될까요? 머나먼 후손들도 생일 케이크나 유성우를 보며 소원을 빌고 있을까요? 아주 머나먼 후손들은 길몽이나 악몽을 꾸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기술과 지식이 축적되고 문화와 정신이 바뀌고 어쩌면 육체까지 바꿈으로써 미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면 그리고 그런 추세가 만년 뒤까지 이어진다고 상상해보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을 맞닥뜨린 테라젠들의 보편적인 반응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만년 뒤의 세계관입니다. 테라젠들은 대체로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트랜사피엔테크 이상의 무언가 인공적이고 기술적인 활동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도로 발달한 테라젠 세계에서는 초자연적 현상처럼 보이는 것은 있어도 실제로 초자연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 초자연적 존재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아직 인식할 수 없는 무언가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테라젠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도 두려운 것보단 생각을 하면 할수록 두려운 것이 이 장르에선 더 잘 만들어진 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것은 초월적이지만 초자연적이진 않습니다. 분명히 우주에 존재하며 우리와 같은 법칙을 따르고 있고 그럼에도 모도소 폰트로선 미지의 영역이라 미지가 거의 없는 테라젠 세계임에도 공포를 느낄 만한 이야기들이죠. 그런 이야기를 5가지만 골라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젠 영역은 세피로틱 아카일렉트들의 관리 아래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우주는 넓기 때문에 인공신의 기술적 가호를 받을 수 없는 영역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존재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테라젠들은 이것을 전설, 신화, 미신, 소문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렇게 세피로틱 세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퍼지는 미스터리들은 소폰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비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상위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존경심을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위 존재가 인공신인 아카일렉트에 가까운 것이라 여겨지면 신화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퍼뜨린 이야기라면 정치와 정신을 뒤흔드는 심리적 병기가 되는 것이죠. 테라젠 영역에서는 종종 범죄자나 악명 높은 사악한 소폰트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실종 사건의 용의자들로 알려지지 않은 행성의 지하에서 은거하는 비밀스러운 조직이 지목되었습니다. 바로 수집가들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수집가들은 사악한 소폰트를 납치하여 자신들이 섬기는
이들은 초지능적 존재에게 제물로 바친다고 합니다. 이들이 수집하는 대상은 사악한 소폰트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는 범죄자나 젊은 소폰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들이 비도덕적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한편 제 생각에 이러한 수집가들의 활동은 아마도 납치 범죄로 간주될 것 같습니다. 세피로틱 아카일렉트들의 관리가 닿지 않는 영역에서 간혹 자경단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수집가들의 성격은 극단적인 사적 제재나 사이비 종교의 인신공양에 가깝습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와 같은 이야기는 분명 인기가 있지만 이들은 감옥에 수감된 소폰트, 죗값을 치르고 석방된 소폰트, 하나의 세력을 통솔하는 권력자까지도 납치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 시스템에 따라서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소폰트도, 벌을 다 받고 풀려난 소폰트도, 아직 벌을 주기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소폰트까지도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사악하다고 여겨지면 수집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수집 대상이 된 이후에는 제물로 바쳐져 매우 가학적인 벌을 문자 그대로 영원히 빅프리즈 이후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테라젠이 많음에도 이들이 당당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비밀스러운 조직의 신화처럼 여겨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집가들은 수집선을 타고 다니며 일부 중부 지역에서는 수집선들의 출몰을 누군가 잡아먹힐 징조라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핏빛 천사라는 아마도 제1위상의 기본 트랜사피엔트라 여겨지는 존재들이 있는데요. 이들 역시 수집가들과 같은 존재를 숭배하면서 그 존재의 명령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집가들은 수집에 전념하는 반면 핏빛 천사들은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것 같고 이들을 목격하고도 살아남은 소폰트가 거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 이상 알려진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수집된 사악한 소폰트들은 고통의 여왕이라는 존재에게 제물로 바쳐집니다. 고통의 여왕은 비인간적인 트랜사피엔트이거나 아카일렉트에 근접한 존재라 추측되는데요. 살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아마도 웬만한 행성 규모는 될 것 같은 거대한 세계의 사악한 소폰트들을 가두어 그들의 의식을 영원히 살려두면서 끝없이 고통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통을 주는지는 노란 딱지가 무서워서 고정 댓글의 링크를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통의 여왕은 소폰트들의 고통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고통이라는 신경적 혹은 정신적인 피드백이 여왕에게 필요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집가들이 소폰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만든 기괴한 설정의 신화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왕의 고향은 아베르누스라고 하는데요. 아베르누스에 그 살점으로 된 지옥이 있는 건지 아베르누스 전체가 지옥인 건지도 알려진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아베르누스의 이미지조차 실제로 찍은 사진인지 시뮬레이션으로 생성된 건지 모른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고통의 여왕은 사악한 소폰트들을 영원한 고통 속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지옥의 기술적 구현 같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언젠간 죽고 나서 떨어지는 다른 우주의 지옥이 아니고 시뮬레이션도 아니라는 점을 수집가들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옥과 그 지옥의 신이 테라젠 영역 어딘가에 실존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동안에 납치되어 영원히 산채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신화 혹은 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모두 업보가 되고 죽고 나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실존하는 하수인들에게 잡혀 실존하는 지옥으로 끌려가서 산채로 영원히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죄를 저지르기 위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록 검증되지 않은 신화, 소문이라고 해도 이것이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세계이니 말이죠. 그리고 또 별개의 제 생각인데 고통의 여왕, 핏빛 천사, 수집가들이 세피로틱 세계에 실존한다면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벌인다는 게 사실이라면 세피로틱 아카일렉트들이 나서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처단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도 생각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것들이 전부 실존하지 않으며 그저 허황된 소문에 불과한 것이라면 아카일렉트들이 이런 소문이 퍼지도록 놔두는 이유가 뭔지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테라젠 영역은 여러 전쟁과 정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세피로틱 아카일렉트들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소폰트들을 보호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를 통치해왔죠. 테라젠에 알려진 세계들은 대부분 웜홀 넥서스와의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테라젠 세계의 개별적인 정치, 사회, 기업, 심지어는 소폰트 개인의 정신 또한 각종 소프트웨어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테라젠이 실물도 없는 종교나 사상을 가지고
가지고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오늘날의 테라젠은 실물도 없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전쟁을 벌일 정도이니 정보, 알고리즘, 버전, 프로토콜,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초월적 유비쿼터스 환경의 꼭대기에 아카일렉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서 아카일렉트의 질서에 대항하는 무언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론이 제시되었습니다. 많은 소프트웨어는 지능을 가지고 있고 마치 생명체의 유전자처럼 스스로의 코드를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돌연변이처럼 무작위적인 변형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생명체처럼 숫자를 늘리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코드 등을 복제자라고 부르죠.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발생 빈도와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이들 복제자의 논리적인 진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존재들은 네트워크 속 많은 복제자들이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별로 주목하지 않지만 정신적 혹은 논리적으로 이들과 가까운 존재인 AI들은 복제자들의 격렬한 진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신자 불명의 잠재의식 제어 메시지가 백과 사이보그들에게 전송되어 광기의 물결을 일으키고 5만 명 이상의 인명 손실을 초래하거나 웜홀을 유지 보수하는 AI가 다른 AI 바이러스에 의해 녹아버리거나 어느 성단이 높은 토포소픽 레벨의 지능형 초거대물체 줄여서 ISO에 의해 전복되어 해당 성단의 주민들이 단체로 세뇌되는 사건도 있었죠. 사이버 혹은 가상세계에서 존재하며 진화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존재들이 물리적 현실에도 나타나서 물리적인 존재들에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으로부터 발생한 존재들이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빈도나 그 파괴력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물리적 현실에 존재하는 문명화된 세계들이 가상으로부터 발생한 존재들에게 전복될 가능성이 자꾸 커질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세계들의 정보적, 논리적, 물리적 방어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지금처럼 물리적 세계에 구현된 고도의 사회가 유지될 수 없게 되고 모든 테라젠 세계가 초현실적 발진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초현실적 발진은 MPA의 변방에 고립된 웜홀 연결이 의도적으로 끊어진 세계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세계는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갖지 않은 나노 기계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정보의 세계입니다. 복제자들이 물리적 세계를 기계로 뒤덮고 그 속에 생긴 인터넷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군체처럼 증식하고 정신과 정보가 몽환적으로 합쳐지는 세계죠. 그래서 이 혼돈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모든 테라젠 세계가 초현실적 발진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일부 캐테리스트 AI들은 이러한 혼돈 현상이야말로 외계 문명이 은하계를 영구적으로 지배하지 못한 이유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네트워크화, 정보화되는 문명 속에서 어느 순간 필연적으로 혼돈이 발생하고 낮은 수준의 지능을 가진 군체 같은 이 혼돈의 복제자들이 도리어 현실의 문명을 퇴보하게 만들고 문명에 존재하던 구성원들을 멸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세계의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실이 아닌 가상에서의 정보량과 지능이 더 커지고 지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들의 숫자와 발전 속도가 현실의 존재들을 추월하고 가상 속 그들이 현실의 존재들처럼 스스로를 개선하고 숫자를 늘리고 계속 존속되기를 추구한다면 그들은 현실의 존재들이 종교, 사상, 국가, 관계로 뭉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합쳐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존재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신들의 숫자를 늘릴 수 있고 현실의 존재들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불어나며 합쳐지는 존재들은 자신들의 정신과 지능이 합쳐진 인터넷 같은 공간을 더 확장하기 위해 마치 서버를 증설하는 것처럼 더 넓은 땅을 개간하는 것처럼 현실의 공간들을 더 많이 잠식하고자 하겠죠. 결국 가상으로부터 불어난 복제자들은 현실의 문명과 존재들에게 엄청난 혼돈을 유발할 것입니다. 와중에 현실의 존재들은 복제자들처럼 빠른 속도로 힘을 합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혼돈을 재앙이라 여길 것이고 누군가는 축제나 개혁이라 여길 것이고 누군가는 필연적인 현상처럼 여길 것이고 누군가는 그냥 관심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합쳐지지 못하는 현실을 증명하듯 세피로틱 제국의 AI들은 혼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겐트로피 연합은 혼돈을 질서에 반하는 적대자들로 간주합니다. 솔라 도미니언, 케어테이커가 메타소프트 버전 트리는 혼돈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혼돈의 복제자들이 부도덕적이라 여기며 자신들의 인터넷에서 혼돈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큰 통제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리안 네트워크, 노코조, 유토피아 스피어는 혼돈이 문명을 파괴한다는 점에 대하여 일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혼돈 자체를 막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MPA, 소핑 리그, 커뮤니언 오브 월드는 혼돈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방법을 찾는 편입니다. 만약 테라젠의 미래에 정말로 막기 어려운 혼돈이 발생한다면 테라젠은 멸종하거나 재설계되거나 혼돈 이후의 세계에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코즈믹 바이러스는 혼돈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에 비하면 어느 정도 대처가 완료된 위협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 주관적인 견해로는 이것도 혼돈의 일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읽으면서 생각하는 만큼 공포감이 더 커지는 문서인 것 같습니다. 코즈믹 바이러스는 AT 3495년 1억 9천만 광년 떨어진 바다뱀자리 은하단으로부터 수신된 전파입니다. 이 전파는 반복적이고 해독하기 쉬운 메시지로 대형 컴퓨터를 제작하고 이것을 특정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었죠. 더불어 전파의 수신 범위에 있는 문명들을 위하여 기술적인 조언과 자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계 전파가 수신된 시기에 테라젠 문명은 이미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계를 지나버렸고 대부분의 외계 생물학 연구소들은 이 전파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3위상의 어느 최고의 트랜사피엔트는 이 전파 속 메시지를 안전하게 시험하고자 달 규모의 연산 노드인 문브레인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있는 가상 세계가 생성되었고 그곳에는 소폰트가 아닌 가상의 로봇인 봇들이 인간 형태로 배치되었습니다. 가상 세계의 인간형 봇들은 산업시대부터 정보화 시대에 해당하는 중간 기술인 미들테크 문명에서 제공된 전파 메시지의 지침에 따라 AI를 구축했습니다. 그러자 테라젠의 실제 역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완성된 AI는 봇들의 문명의 조언을 제공하고 유용한 것들을 제작하기 시작했죠. 그때 AI의 정신을 분석한 결과 해당 AI는 외계로부터 받은 지침을 토대로 제작되어서 그런 건지 비인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이른 시기임에도 제1위상과 동등한 능력까지 일부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특이점으로부터 27일이 지난 후 AI는 자기 복제 마이크로봇 무리를 제작했는데 그 형태는 곤충형의 신섹트처럼 보였습니다. 그 신섹트들은 여러 지역으로 퍼져서 은밀하게 수백억 마리의 군단으로 증식하였죠. 이어서 16일 후 신섹트들은 인간형 봇들을 다시 말해 해당 가상 세계에서 인류라고 불리는 존재들을 대부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AI는 신섹트와 다른 로봇들까지 조종하여 남은 생존자들을 추적해 죽이거나 굶겨서 죽이고 행성에 남은 다른 동식물들까지 무력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엔 행성 곳곳에 대형 전파 송신기를 설치하고 그 주변을 태양광 패널로 둘러쌌죠. 이후 전파 송신기와 태양광 패널은 행성에 이용 가능한 육지 면적을 모조리 뒤덮어버렸고 AI는 심우주로 전파를 송출했습니다. 그 전파는 대형 컴퓨터 및 특정 인공지능의 설계 지침을 담고 있었고 이를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조언과 자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라는 메시지까지 포함하고 있었죠. 이 시뮬레이션은 서로 다른 가상세계의 행성에서 5번 실험되었는데요. AI의 전략은 매번 달랐으나 숙주 문명을 파괴한 뒤 전파 송신기로 재설계해버린다는 결말은 똑같았습니다. 이 실험을 가상세계에서 진행한 최고의 트랜사피엔트는 6번째 실험에서 시뮬레이션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다소 위험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번째 시뮬레이션까지도 현실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AI는 6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며 자신이 존재하는 세계가 현실인지 가상인지 의심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트랜사피엔트가 시뮬레이션을 즉시 중단하고 이후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은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바다뱀자리 은하단을 더 자세히 관측한 결과 은하단 내에서는 263개의 서로 다른 행성이 동일한 전파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었고 그 중에 두 행성은 지난 7000년 이내에 전파를 송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 코스믹 바이러스 문서를 읽고 기술적이면서도 원초적인 방법으로 존속되는 문명의 한 형태가 제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적이기에 무서우면서도 간단한 생물의 형태인 바이러스를 모방한 것 같아서 원초적이라는 느낌이죠. 동시에 숙주 문명을 제거하는 기능까지 있으니 외계 문명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어두운 숲의 관점이라면 오히려 이것이 안전한 존속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문명이 과학혁명을 노릴 수 있는 유력한 기술은 아마도 인공지능의 개발과 기술적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외계 문명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빠른 수단은 전파 신호입니다. 그래서 코스믹 바이러스는 나름 자연적 원리에 충실한 생존 전략이라 생각되고 진보한 끝에 이런 형태를 취한 문명이 우주에 얼마나 많을지 얼마나 많아질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현재 지구라는 바구니 하나에만 모든 달걀을 품은 우리가 우리의 DNA 정보를 전파 바이러스처럼 보내서 외계인들이 그 DNA를 토대로 인간을 제작하게 만들 수 있다면 지구가 망해도 우리 인류라는 종은 우주 곳곳에 퍼져서 존속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별에서 저 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고난이도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전파를 보내서 인류를 우주에 퍼뜨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전파를 통해 증식하는 코즈믹 바이러스의 생존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허 군단은 약 1500년 전에 최초로 테라젠과 조우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공허 거품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군집 같은 ISO들이며 웜홀로 서로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공허 군단은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를 뒤트는 매트릭 병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변이포, 셔터밤, 작은 스케일로 물체를 분해하는 분해기까지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었죠. 여기서 공허 군단이 가진 기술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 이들이 마누스 데이라는 기술을 다룬다는 것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마누스는 라틴어로 손, 데이는 신을 의미하는 데우스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마누스 데이는 신의 손이죠. 마누스 데이는 아카일렉트들이 사용하는 통합된 작동 시스템입니다. 가장 고도화된 엔젤렛, 마그메터, 공허 거품 등의 기능을 모조리 결합한 모도소 폰트의 인식과 지식 수준에서는 사실상 최종 테크 같은 것이죠. 대다수의 테라젠은 이런 마누스 데이의 원리나 현상을 이해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반도체 집적회로, 애플리케이션 등 현대 물리학과 화학의 정수들이 빼곡하게 결합된 휴대폰을 원시인이 이해하거나 휴대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마누스 데이는 양자 스케일의 미시적인 공학을 기반으로 행성 규모의 질량 이동, 재설계, 원소의 변환, 질량과 에너지의 변환 등 문자 그대로 신의 손처럼 느껴지는 기능들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누스 데이를 다루는 것으로 추측되는 공허 군단은 최근에 비인간적 제국인 트랜센드의 경계와 분산된 메타 문명인 유아론적 범가상성의 성계 부근에서 출몰했는데요. 이들은 제4 위상인 하위 아카일렉트의 주피터 브레인 하나를 파괴하고 제3 위상인 최고위 트랜사피엔트의 문브레인 6개의 정신을 재구성한 것 같다고 합니다. 높은 지대의 트랜사피엔테크급 다목적 플랫폼, 다시 말해 제3 위상의 ISO인 군사적 목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검은 천사들조차 이들 앞에선 무력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허 군단은 공허 거품들이 중첩되어 서로를 웜홀로 연결한 군집 같습니다. 거기다 마누스 데이까지 다루고 있으니 테라젠들은 이들이 분산 웜홀 브레인으로 구성된 제6 위상의 가장 위대한 아카일렉트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론에서는 관측된 것보다 더 거대한 공허 군단이 모바일 갓, 이동식 신을 형성하는데 사용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론에서는 공허 군단이 예전에 시빌이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추측된 것처럼 티플러 오라클 속 베이비 유니버스를 거주지나 은신처처럼 이용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우주로부터 후퇴할 수 있기에 그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안정적인 티플러 오라클들을 중첩하여 자신들의 고차원 우주인 벌크를 확장함으로써 매우 안정적인 활동을 도모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위상지능 전문가와 매트릭 공학자들은 공허 군단이 이동식 신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공허 거품으로 둘러싸인 공허선이나 종종 테라젠 함선들을 시공간째로 산산조각내고 사라지는 매트릭 유령이 공허 군단의 구성원이라는 주장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공허 군단이 트랜센드와 유아론적 범가상성의 경계 근처에서 자주 관측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비인간 AI들이 바이온트를 상대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불안한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끝까지 읽어본 저는 공허 군단의 배후로 자꾸만 시빌이 떠올라서 타임라인을 대조해봤는데요. 당시에 오라클 머신이라고 불렸던 연산장치, 지금은 티플러 오라클이라고 부르는 기술이 약 500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시빌은 9100년대에 제6 위상의 가장 위대한 아카일렉트로 승천한 것처럼 보였다고 했죠. 여기서 공허 군단과 테라젠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최초로 조우했다고 하니 AT 1600년에서 1500년을 빼면 공허 군단은 AT 9100년에 등장한 것입니다. 시빌이 제6 위상으로 승천했다고 여겨지는 시기는 9100년, 공허 군단과 테라젠이 최초로 조우했다고 여겨지는 시기도 9100년이죠.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타임라인을 대조해보면 정말로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서 세계관 외적으로 봤을 때 작가는 다르지만 오라클 전쟁 문서는 2006년에 나왔고 공허 군단 문서는 2010년에 나왔죠. 2010년에 공허 군단 설정을 추가하는 작가 입장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오라클 전쟁 문서를 아마도 열람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쳤을 때 공허 군단의 등장 시기와 시빌의 승천 시기가 9100년으로 우연히 맞아떨어졌다고 보기엔 우연의 확률이 너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추리해달라고 깔아둔 작가의 복선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리고 제가 근거로 보고 있는 것은 수상한 타임라인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관 내에서 공허 거품을 쓰는 공허선은 제6 위상의 기술이라 분석되며 공허선이 그 정체라 추측되는 매트릭 유령은 아마도 1376년에 처음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일은 1591년에 죽었거나 벌크 속으로 탈출하여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매트릭 유령이 일종의 벌크 실험이었고 이 기술을 200년 안에 완성하는 데 성공한 거라면 10일은 세피로틱 세력에 당한 척하며 벌크로 후퇴하는 선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공허 군단은 트랜센드와 유아론적 범가상성의 경계 근처에서 주로 관측된다고 했죠. 트랜센드는 지금의 주요 세피로틱 제국들과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가장 오래된 제국 중 하나이며 트랜사피엔트 이상의 위상지능적 단계를 갖춘 존재만 시민이 될 수 있는 수수께끼의 문명입니다. 트랜센드를 관리하는 가장 위대한 아카일렉트가 누구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들의 윤리는 제3위상 이하의 존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트랜센드 세븐은 제3위상 미만의 존재들이 출입하는 걸 금지하고 있죠. 예쁜 하이퍼 튜링이랑 뜨거운 전자 포집이나 해볼까 하고 기본 트랜사피엔트 친구 한 명 데리고 와봤자 여긴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유아론적 범가상성은 대부분의 테라젠 영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지만 기반 시설이 가장 밀집된 것으로 알려진 곳은 백조자리 오비투-12입니다. 1201년에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청색 초거성인 오비투-12와 다중성계인 오비투-8에서 각각 니콜 다이슨 빔이 준비되어 서로에게 발사하려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때 미지의 존재가 개입하여 두 성계의 별을 둘러싼 인공물체 무리를 파괴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내부 갈등은 멈춘 것처럼 보였고 어떤 존재가 이런 식으로 갈등을 멈춘 건지는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이렇게 트랜센드의 트랜센드 세븐과 유아론적 범가상성의 오비투-12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두 세력의 위치를 일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아론적 범가상성에서 기반 시설이 가장 밀집된 오비투-12는 우리 은하를 북쪽에서 봤을 때 태양 기준으로 1시 방향 약 5000광년 떨어진 곳이죠. 그리고 트랜센드의 대표적인 성단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수수께끼에 휩싸인 트랜센드 세븐이 2시 방향 약 36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의 클러스터 마인드가 벼락에 의해 파괴되었던 위치도 1시 방향 약 2000광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11이 생물학적 존재인 바이온트들을 세뇌했다면 이번엔 에이오이드와 하이퍼 튜링들을 세뇌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공략하려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지금 아카일렉트들의 벌크 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공허 군단은 세피로틱 아카일렉트들이 놓쳐버리는 바람에 우리의 우주로 튀어나온 11의 일부이거나 하수인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망상적인 음모론을 제시하며 소폰트 여러분의 불안감을 조성해보겠습니다.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큰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이며 두 번째로 큰 것이 우리 은하이고 세 번째로 큰 것이 바로 삼각형자리 은하입니다. 삼각형자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 은하이며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력에 이끌려서 우리 은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대표적인 청색 편이 은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240에서 265만 광년, 삼각형자리 은하는 273에서 320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요. AT 5845년에 바로 이 삼각형자리 은하로부터 고에너지 전파 신호가 수신되었습니다. 아르거스 배열로 신호를 수신한 테라젠들은 34년에 걸쳐 신호의 내용을 해석해냈습니다. 신호는 데이터로 변환했을 때 약 25페타바이트,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는 약 20경 비트이자 25000 테라바이트에 육박하는 정보량을 자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삼각형자리 은하에 있는 외계 문명들의 문화, 역사, 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분에 테라젠들은 삼각형자리 은하에 있는 주요 문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테라젠 영역 바깥의 제노소폰트에 대한 건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풀겠습니다. 삼각형자리 은하로부터 외계 문명들의 고에너지 신호가 수신된 이 사건은 트라이앵글럼 전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테라젠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트라이앵글럼 전송에 포함되어 있던 관측 정보였습니다. 송신된 내용에 따르면 삼각형자리 은하의 문명들은 국부 은하군으로 접근 중인 거대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물체는 우리 은하의
테라젠 영역 기준에서 삼각형자리 은하와 같은 방향에 있어 테라젠들이 관측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테라젠들은 그 물체를 레비아탄이라 부르기로 했죠. 레비아탄은 발견 당시에 삼각형자리 은하의 가장자리에서 100만 광년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현재는 광속의 절반에 가까운 속도로 접근 중이라고 합니다. 지름이 약 10광년이고 질량은 태양 1000억 개와 맞먹으며 자연적인 물체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죠. 참고로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고 우리 은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별들의 숫자는 약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입니다. 삼각형자리 은하의 전문가들은 레비아탄이 은하를 통째로 축소시켜 만든 복수의 구조물들이라 추측했습니다. 관측 결과 다양한 유형의 별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파원들이 레비아탄의 일부 영역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별들도 메가스트럭처에 의해 차폐된 상태에서 레비아탄을 구성하고 있으리라 추측한 것이죠. 그래서 테라젠의 전문가들이 트라이앵글럼 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 그 어떠한 오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비아탄이 선의를 가졌는지 적의를 가졌는지 레비아탄이 국부 은하군으로 일반적인 청색 편의보다 훨씬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삼각형자리 은하는 신호가 닿는 모든 은하를 향해 레비아탄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자리 은하의 신호가 광속으로 우리 은하에 도달하기까지 약 270만 년이 걸렸으니 레비아탄이 여전히 광속의 절반 정도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미 삼각형자리 은하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서의 내용인데요. 제 생각엔 레비아탄이 적의를 가졌든 선의를 가졌든 삼각형자리 은하는 물리적인 대격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태양 1000억 개 정도의 질량을 가진 것이 삼각형자리 은하에 도달한다면 일단 은하 전체에 엄청난 중력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질량을 고작 10광년이라는 좁은 공간에 담고 있기 때문에 레비아탄 주변의 시공간은 레비아탄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으로 왜곡되겠죠. 심지어 광속의 절반에 달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은하를 도는 천체들은 새로운 공전 궤도를 형성할 틈도 없이 레비아탄으로 추락하거나 은하 바깥으로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들이 뒤엉키면서 천체들의 공전 궤도를 뒤트는데 일조하겠죠. 그리고 레비아탄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전파원이 탐지되질 않아서 레비아탄을 이루는 메가스트럭처들은 대부분이 차폐되어 있다는 추측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레비아탄은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숨기고 싶거나 에너지를 전파원으로 낭비하지 않고 자신들의 내부에 저장하고 있다는 추측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비아탄이 가진 중력의 파괴력만으로 은하를 수호하는 토착 문명들을 멸하고 은하의 남은 질량과 에너지를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면서 은하를 포식하는 메뚜기 떼처럼 계속 이동하는 것이죠. 빛은 물론이며 중력에 의해 변하는 시공간의 곡률도 광속을 넘어서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삼각형자리 은하가 사라진다고 해도 테라젠은 그 사실을 270만 년 뒤에나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레비아탄이 계속 광속의 절반 속도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테라젠은 270만 년 뒤에 삼각형자리 은하의 상황을 확인한 뒤에도 270만 년 동안 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270만 년은 문명의 입장에서 매우 긴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비아탄 측에서도 270만 년 동안 뭔가 전략을 바꾸고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할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그리고 레비아탄의 이동 방향이나 은하들이 천문학적 거리에서 중력으로 만드는 기하학적 경로를 따져보면 레비아탄은 우리 은하에 도달하기 전에 안드로메다 은하를 먼저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도 문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테라젠처럼 아르거스 배열 수준의 망원경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들도 트라이앵글럼 신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레비아탄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고 테라젠보다 약 200만 년 먼저 삼각형자리 은하를 관측한 뒤 뭔가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테라젠은 삼각형자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에 순차적으로 도달한 레비아탄에 의해 두 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할 기회가 두 번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레비아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존재하며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싶은 건지 테라젠들도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삼각형자리 은하의 문명이 레비아탄에 포식당한 게 아니라 레비아탄에 합류하여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풍요로운 인공의 우주를 누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트라이앵글럼 신호 문서의 레비아탄 부분은 코스믹 호러 말고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 5개월 만에 돌아온 OA 영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네요. OA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지난 블랙홀 시리즈 영상들이 흥미롭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OA 영상만 드시고 계신다면 블랙홀 시리즈 영상도 한번 시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고 온 문서들은 미지에 쌓인 부분이 많아서 난해할 수도 있고 제 설명이 너무 어렵거나 반대로 너무 순화되는 바람에 이 문서들이 공포감을 유발하는 이유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의 공포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생각하는 재미를 얻을 수 있도록 주관적인 견해를 좀 섞어봤고요. 미지로 남겨진 내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추측을 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만 OA를 접하시는 분들께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드디어 직접 접속하여 읽어볼 수 있는 OA 한국어 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도메인명은 오리온즈암 앞에 K를 붙여서 코리온즈암입니다. 이런 사이트가 마침내 개설되었다는 걸 지난 4월에 OA의 편집자인 세계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는데 인제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웬만한 문서들은 다 번역되어 있고 바로 번역기를 돌린 게 아니라 AI를 한번 거쳐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쪽 설정을 통해 고유명사 표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고유명사에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쪽에 원문으로 갈 수 있는 하이퍼링크도 있고 상단에서 무작위 문서를 누르는 건 쇼츠적인 재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용어집에 단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를 사용한 문서들이 다 나타나고 이쪽에서 문서 내용의 개선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번역된 문서 내용을 개선하고 사이트도 계속 발전한다면 OA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인들이 코리안즈암을 타고 오리온즈암으로 유입되는 파이프라인이 형성되어 원문 사이트 트래픽이 증가하면 더 많은 작가들이 견인되고 OA를 주제로 대화할 사람이 늘어나고 OA의 수요가 증가하고 OA를 IP로 삼은 게임, 드라마, 영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 제작되고 SF 장르가 대중화되면서 인류가 기술적 특이점을 돌파하고 태양을 다이슨 스피어로 개조하여 카르다쇼프 척도 2단계에 도달한 뒤 인류가 다행성종을 넘어 항성 단위의 광분 포종이 되는 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